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 2월 10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드원 레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고문에 나와 있는 사파입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그리고 신제국주의 시대 이 세 사람이 칼과 포크를 들고 이 지구를 썰어서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나라가 또는 한 민족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자기 나라처럼 삼는 것, 그게 제국이에요. 지금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들을 침략해서 정복해서 그거를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그런 움직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칼럼이고 그림인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낯설고 두렵고 불편한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이게 어쩌면 비정상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강자는 약자를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를 착취하고, 강대국의 본래 속성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강대국끼리 서로 남의 거를 뺏고 그러다 보면 저들끼리 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거 이렇게 봐야 우리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정복전쟁 그런 거 하지 말자 하고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경선 여기서 한번 정하면 그거 무력으로 국경선 바꾸지 말자. 그것을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한 거죠. 그 국제연합 헌장에는 어느 나라도 무력에 의해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헌장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유엔의 회원국들이 유엔군을 결성을 해서 그 위반자를 가서 응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6.25 한국전쟁이었던 겁니다. 북한과 소련과 이런 데들이 서로 쫙짝꿍이 돼가지고 국경선을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 트루만 대통령은 유엔 창립 총회 연설에서 그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강대국의 책임은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약소국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야.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건 정말 폭탄 발언 같은 거 그거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곳곳에다가 미군을 배치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군대를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한국을 지켜준 거예요. 한국만 지킨 게 아니고 저 중동에 가서도 그러고 남미에서도 그러고 전 세계를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도 팍스 아메리카나와 더불어서 사라졌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자국중심주의, 보호주의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다 폐지하고 자유무역의 세상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2.0 시대와 더불어서 80년 동안을 지속해왔던 그 평화, 자유무역,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하긴 중국, 러시아는 10년 전부터 무력으로 주변 땅들을 침략하고 강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잘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미국 눈치 보느라고요. 또 유엔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그 뜻을 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엔을 만든 장본인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다시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력화되는 거고 자유무역의 질서의 그 중심에 있던 WTO라고 하는 것도 다 무력화가 되어 있는 거고 제국주의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이 세상을 나누어 가지는 세상,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부터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것은요, 콜롬비아부터 파나마,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서
이 북미 대륙의 최북단이 그린랜드예요. 이거를 다 트럼프는 미국 손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서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잖아요. 너희 팔레스타인 사람 거기 다 나가. 내가 가서 거기 휴양지대로 만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희망대로 그렇게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캐나다를 어떻게 미국이 51번째 주로 만듭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거기? 그래서 말대로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린랜드하고 파나마 이거는 손에 넣을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점령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린랜드가 현재 덴마크 식민지거든요. 그린랜드의 인구가 5만 6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랜드의 땅 넓이가 얼마냐면 22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남한의 22배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벌이도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서 그걸 점령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아낼 능력이 도저히 없다. 스스로 먹고 살 능력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얼음 땅이잖아요.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먹고 사느냐? 그거는 그 식민지 종주국인 덴마크가 거기에다가 매년 뭐 1억 달러인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의 입장은 뭐냐면 그린랜드 당신네들이 독립하고 싶으면 그래 얼마든지 독립해. 나 신경 안 써.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린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린랜드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 중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랜드에 뭔가 털을 잡게 되면 북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덴마크, 중국 그리고 미국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 그러면 그린랜드 사람들은 누구를 고를 것인가?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린랜드 같은 경우에 미국의 몇 번째 주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령처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파나마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파나마 운하를 만든 건 누구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9년까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해 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파나마에 돌려줬느냐? 파나마 사람들도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땅인데 왜 미국이 와서 이걸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막 반미 감정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게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1999년에 이거를 파나마에다가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희들이 운하를 운영할 때 중립성은 유지를 해야 돼. 미국한테 불리한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만약에 너 중립성을 위반을 하면 미국이 들어와서 다시 점령할 거야? 이런 이제 조건을 달아놨던 거죠. 그런데 지금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전체 구간 중에 40에서 50% 그 정도의 비율이 허치슨이라고 하는 홍콩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뭔가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허치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파나마 운하를 딱 장악을 하고 미국 배가 거기 통과 못하도록 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내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파나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파나마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겁니다. 그걸 내줘야 된다? 그러면 살림살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파나마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89년에 파나마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미국과의 마찰이 생겼고 그래서 미국 군대가 파나마를 침략을 해서 가서 파나마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파나마 군대를 그냥 해체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야 그거 내놔라고 했으니까 파나마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 회사가 허친스하고 이제 드디어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야 그거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허친스는 그래? 그러면 뭐 굳이 나도 그거 할 이유 없어. 그래서 상담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어떠냐? 푸틴이 원하는 거는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러시아 제국, 또 과거 소련, 그 영토를 회복하는 거, 그게 푸틴이 원하는 거고, 또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해 들어갔을 때 푸틴이 내세웠던 이유, 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 말이야 그게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나토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앞잡이잖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러시아 턱 밑에 미국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잖아. 나 그 꼴 볼 수 없어. 그거는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우크라이나 침략해 들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르게이 라프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외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그 절친에게 했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푸틴의 본심이 뭐냐? 이 러시아의 전성기 때 황제들이 누구냐면 이반 대제라고 하는 사람, 피에트로 대제라고 하는 사람, 또 에카트리나 여제, 전성기 러시아 때 그 황제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다, 푸틴이. 그건 바로 러시아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영토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 또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이 북유럽 국가들,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 다 그걸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던 거예요. 푸틴이 그러면 전쟁을 멈출 거냐?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전력을 보충하고 나면 분명히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영토를 다시 되찾으려고 할 거예요. 영토 회복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막을 거냐? 안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 중국은 막을 거냐? 막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란드라든가 스웨덴, 체코 같은 나라들이 격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을 안 하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저항을 하지만 나토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 있잖아요. 그게 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지금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재무장에 착수를 했거든요. 이들이 동유럽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들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나토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빠져도 만만치 않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토 국가들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러시아가 더 세거든요. 그런데요, 경제력을 놓고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러시아의 GDP 총액이 얼마냐면 2023년에 2조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GDP 총액이 얼마냐면 1조 7천억 달러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많은 거지 경제력 형편없어요. 근데 EU, 유럽 전체의 GDP 총액이 얼마냐? 18조 달러입니다. 러시아의 9배나 돼요. 거기다 영국까지 합치면요 2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마음 먹고 군비 증강에 나서게 되면 러시아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다만 러시아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그냥 재래식 무기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설마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90년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래서 군사비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다 복지에다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다시 지금 군사력 증강에 나선 거죠. 그래서 한 5년, 10년 후에는 러시아를 능가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되기 전에 러시아는 뭔가 전쟁을 저는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사실은 국토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토 욕심이 있죠. 사실은 영토라기보다
영해, 바다에 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는 1982년에 중공 해군 사령관이던 류화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거든요. 중국은 바로 여기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도련선이라고 하는 건 섬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에요. 1도련선은 어디냐면 일본하고 대만, 필리핀 이걸 연결하는 선이에요. 요거는 중국의 근해를 말하는 거고 이건 그냥 당연히 중국 바다야.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 뭐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중국 거야 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제2도련선은 여기서 보이듯이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를 쭉 잇고 있는 선이잖아요. 3도련선은 알류산 열도, 하와이 이런 데를 쭉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2도련선은 2020년까지 이건 다 중국이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도련선은 2040년까지 장악한다는 거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해군력도 증강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침공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죠. 또 이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 바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나라들의 합법적인 영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필리핀 해군, 필리핀 해경들이 거기 가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 중국 해병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절대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주 근처에 있는 그 공해에 가서 중국 해군이 예고도 없이 해상 군사 훈련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다도 중국이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만, 필리핀 이런 데 다 그냥 쉽게 점령해 버릴 거예요. 근데 바이든 시대에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대만 이거 미국이 지킬 거야. 이 남중국해는 모든 나라의 배들이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어야 돼. 미국은 분명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싶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도 중국의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을 주저앉히는 그 목표에 대만을 방어하는 것도 들어갈까? 그걸 우리가 추측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대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 특히 그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지정학적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사활적 이익을 걸고 있는 산업이 있죠.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야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트럼프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야 중국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AI를 제대로 하려면 반도체, GPU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미국 기업이 엔비디아, AMD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설계입니다. 제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만의 TSMC란 말이죠. 그러니까 TSMC가 없으면, 대만이 없으면 미국은 AI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TSMC를 손에 넣는다. 그럴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타인 거죠. 오히려 중국의 AI가 미국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로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 TSMC의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미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인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정학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이 대만을 점령을 한다면
중국은 불침항모, 서태평양 한가운데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해군기지, 잠수함기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일본이 위험해집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본의 류큐 열도라든가 또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대만 방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돈 좀 뜯어내자. 저는 그런 속셈이라고 봐요. 생각해보면요, 대만 사람들이 좀 무책임한 건 사실입니다. GDP의 2% 뭐 조금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뭐 또는 요즘엔 더 줄었다고 해요, 방위비가. 근데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대만 니네 GDP의 10% 써. 지금보다 한 5배 더 써.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돈 더 쓰고 미국이 돈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중국의 이 신제국주의 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한국도 삼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났었잖아요. 제1기 트럼프 때. 그때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시진핑이 그러는데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이라고 해도 1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중국의 속방이었대. 시진핑이 그랬어. 사실 뭐 그 말이 맞기도 한 거죠.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의 임금들이 다 스스로를 소중화라고 했어요. 그러니 뭐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지키지 않는다면 친중 정권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중국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어 하겠죠. 사실 대만에 대해서도 친중 정권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시진핑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미국은 과연 한국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에게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GPU,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뭡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HBM을 엔비디아에 또 TSMC에 공급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게 한국의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여기서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도 상당한 거예요. 3나노 공정의 GAA 공법이라고 하는 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 사우스 코리아를 장악을 해서 삼성전자의 그 GAA 3나노 공법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미국한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라도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치명적으로 중요한 분야가 이 조선업입니다. 중국이 하와이 서쪽에 있는 태평양을 다 자기 바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그거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조선업 부흥 계획을 행정명령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군함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 해군 함정들에다가 보급품을 실어다가 나를 수 있는 항선들도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한국하고 일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조선 산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조선 산업 좀 도와줘 하고 아쉬운 소리를 1000마디 했잖아요. 원전 분야도 그렇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전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AI가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얼마나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면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업들이 아예 자기 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두려고 지금 계속 탕담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전력업계 상황을 놓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건설할, 또 그 원자로를 공장에서 만들어낼 제조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지금 적대 관계가 됐잖아요. 러시아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남은 능력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또 HD 현대건설 이런 데들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설계 업체들이 이런 데하고 다 제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뭐 협상도 하고 있고 그 합의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략적, 지정학적인 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그다지 필요한 존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어요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는 아주 고집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과 직접 거래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한국의 존재, 또 주한미군 존재, 그게 김정은하고의 거래를 방해한다? 그렇다면 굳이 미군을 남한에다가 주둔시켜가면서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또는 전략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바로 중국을 우리의 그림 속에 넣는 거죠. 주한미군을 얼마든지 중국을 제어하는 데에도 써도 괜찮은 거야. 우리 한국인들도 그걸 도와줄게 라고 나간다면 트럼프가 한국과도 얼마든지 손잡을 필요가 생겨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또 우리 한국의 개방경제 시스템,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은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3천조 원이 된대요. 3천조 원. 우리 1년 GDP가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솔직히 한국만을 그렇게 지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미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한테는. 그러니 미군을 잡아두기 위해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든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뭐 거기 둬도 뭐 우리한테 손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또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꾸든가, 그래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다가 미군 주둔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거 쉽지 않죠. 또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한국이 동참한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미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신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